남북의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의설 이번 주는요 정세편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쏴가지고 또 실패를 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사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최근에 북일 관계가 뭔가 조금 움직이려나 이런 조짐도 있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뭐 좀 바쁘셨겠습니다. 북한이 위성도 쏘고 해서 저희도 요거를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뭐 우리는 이제 흔히 동창리 합니다만 북한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형 로켓을 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서해상에 떨어졌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좀 빨리 밝혔습니다. 실패했다. 1단을 분리하고 2단 엔진이 제대로 작동 안 했다. 이렇게 발사하고 3시간도 채 안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발사 배경부터 보겠는데 이게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이게 서두른 거 아니냐. 이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막 퇴근하고 재촉하니까 무리해서 쏘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서두른 면이 분명히 있어 네,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근거는 있고요. 근데 큰 틀에서 일단은 이 북한이 말하는 군사 정찰 위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결국 서두르게 된 동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얘기를 하죠. 네. 그중에 5대 핵심 전략 무기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사 정찰 그렇죠. 위성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것을 전략 무기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나와서 6월 중에 발사 전에 네. 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정찰 위성을 전략 무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전략 무기라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 사실은 핵미사일에만 전략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씁니다. 네. 근데 군사 정찰 위상이라는 것을 전략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연동돼 있고 그만큼 자신들의 핵 그 미사일에 대한 실제적인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 정찰 위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북한이 정찰 감시 장비가 뭐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볼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위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면 그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목표물 식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 차례 이 정찰 위성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에도 현지 지도를 많이 나갔고 올해도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는 동창리에도 갔고 국가우주개발국에도 그렇죠. 갔고 합쳐서 네. 4번인가 네. 제 기억에 올해 그렇게 갔었고요. 뭐 딸 김주애도 데리고 갔었죠. 예.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에 국가우주개발국에서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올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준비를 마치겠다. 그 의미는 4월까지 이것을 분명히 쏘겠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4월 달 안에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4월을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 날짜를 보시면 공교로운 게 5월 마지막 날 쐈습니다. 네. 이게 5월 달 쏘는 거랑 6월 달 쏘는 거랑 어감이 다르죠. 아, 그래서 4월 달 중에 쏘기를 했는데 안 된 거를 6월을 안 넘기고 5월 중에 쐈다. 그게 서둘러 가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만큼 전략 무기고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여러 번 갈 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 무기체계다라니까 북한의 이것을 개발자들이 느끼는 압박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인 모습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 동창리의 그 새로운 발사대를 만드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은 발사대를 새로 만들고 그것을 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태로 뭐 네트워크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나마 이제 한국이나 일반적인 국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한은 이게 그 정찰 위성의 민간 위성들한테도 잡히기 시작한 게 제격이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그랬죠. 네, 것이 네. 첫 번째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실패를 하면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들의 발동기라고 불리는 엔진이죠. 네. 그 연료죠. 그러니까 발동기 엔진과 연료 둘 다 문제가 있었다라면 사실상 로켓 전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새로운 연료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상 연소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017년 그들이 말하는 3.18 혁명이라는 게 백두 엔진을 만들었을 때 보면 지상 연소 시험하는 것을 계속 노동신문에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리호 할 때 지상 연소 시험을 다 합니다. 근데 지상 연소 시험을 했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천리마 1형이라는 로켓을 썼는데 엔진을 썼는데 우리 알 수 없다는. 뭐 그것도 뭐 아무리 그 은폐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찰 당국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볼 때 이것은 서두르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교수님 짚어주신 거는 그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어떤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핵과 결국은 연계를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혹은 이제 대외 관계, 뭐 미국이겠죠. 크게 보면 그것과 관련된 거로 보이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번에 이 천리마일령을 쏘기 전에 이달 6월 상순에 뭐 전원회의를 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평양 북쪽에 있는 미림 비행장에서는 열병식을 상당한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동향이 포착이 됐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천리마 1호 쏘고 그다음에 만리경 1호가 제대로 지구 궤도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 하나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전원회의에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뭐 이달이나 빠르면 이달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특히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북한에서 뭐 전승일, 전승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70주년이기 때문에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그러니까 5월 말부터 해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이런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충분히 근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그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전원회의 말씀하신 데 매우 중요한 전원회의인데요. 이게 중요하면 또 이례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8기 7차, 8차가 상반기에 2번 전원회의가 연속으로 연 것은 제가 좀 과거사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이례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주제가 거의 단일 주제예요. 경제 문제를 얘기하겠다. 물론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좀 넣기는 했습니다만 애매하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분야로 지난번 그 8기 7차죠. 7차 전원회의도 마찬가지였고 경제 분야로 특화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특히 뭐 농사, 알곡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근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다른 쪽에 김정은이 업적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년 올해 굉장히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여줬죠. 거기에 마지막 방점은 화성 18이라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까지 보여줬으니까. 근데 물론 완성형은 아닙니다. 그건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런 무기 체계 말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린다면 이것은 명확한 김정은의 업적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본인이 시작을 해서, 사실 이름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광명성이었잖아요. 그랬죠. 로켓은 은하였는데 뭐 그것을 로켓은 뭐 바꿀 수 있다 치지만 그것을 광명성을 만리경으로 새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도 뭔가 자신의 업적을 광명성으로 안 쓴 거거든요. 좀 더 보여주겠다라는 광명성이 이제 김정일을 상징하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국정원에서는 또 이런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앞서서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특히 김정은이 거기에 또 자극받은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분석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북한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 인정을 한 뒤에 가급적 빨리 조만간 곧 뭐 이런 느낌을 주면서 2차 발사를 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빨리 진짜 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도 있고,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절차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겠죠. 시간이 꽤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 은하 로켓 쏠 때 광명성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8개월인가 맞습니다. 있다가 쐈단 예, 말이에요. 예. 그게 2012년 4월 달에 광명성 3호를 쐈는데 실패했고 8개월 12월에 광명성 3-2를 쏴갖고 성공을 했었죠. 정확히 8개월이 걸렸었는데요. 보통 그거 말고도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이 걸린 적도 그렇죠. 있었고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원인을 얘기했는데 발동기, 엔진과 연료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연료의 안정성과 그 발동기 안정성, 엔진의 안정성과 연료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두 가지를 심각한 문제라고 또 본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런지 원인을 밝히는 거에 시간이 걸리고 이게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시험을 하겠다. 그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세 가지 단계를 다 하는 데는 이게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아까 말씀드린 연수시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다. 이 천리마 1형이라는 엔진이 완전 새로운 형태의 엔진입니다. 물론 그걸 백두 엔진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이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것들은 화성 15나 화성 17의 ICBM에 탑재했던 엔진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의문이 좀 되긴 하죠. 그건 안정성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썼을까? 뭔가 새로 신형 더 개발되고 더 나은 것을 시도해 본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의 요소는 분명하고요.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서둘러서 이렇게 실패한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다른 요건들이 거기서 구성이 된다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완전 조속한 신뢰에 한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실패한 걸 보면 일단 로켓 추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 발표도 그렇고 우리의 판단도 2단이 걸려 들어갔거든요. 2단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죠. 1단은 기존의 땅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작동합니다. 2단 같은 경우에 중력이 작동이 약하거나 아니면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차적으로 북한이 IMO에 밝힌 11일까지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두 번째 실패를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김정은의 직접 지시인데 한 번 실패도 지금까지 북한 내부는 전혀 안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것까지를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수령의 무오성, 절대로 수령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현지 지도를 가서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라고 지난 16일, 5월 16일 날 가서 본 거를 자세하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까지 확인이 된 거를 실패한 거를 다시 수령의 책임으로 2차까지 갈 것이냐. 저는 고민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이 이제 앞서 쭉 우리 교수님 정리를 잘 짚어주셨는데 뭐 지상 연소 시험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정은이 뭔가 좀 급하게 가려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또 보면은요 교수님 북한이 1차에 바로바로 성공한 경우가 사실은 또 많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뇌피셜입니다. 이건 뇌피셜. 일단 쏴보자. 그리고 쏴서 한 번에 되면 뭐 좋은 건데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서 고칠 거는 고치고 그리고서 해보자. 이런 느낌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게 두 번째 발사도 실패하면 이거 김정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김정은이 마음은 급해도 이게 막 과감하게 빨리빨리 쏘라오 하면서 이러지를 못하지 않을까? 요건 이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아니요, 김 기자님 혼자만의 생각 아니십니다. 그건 뇌피셜 아니고요. 근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간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을 했던 역사와 전례를 보면 이거는 보통 국가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실패를 하면 원인을 보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것을 검증한 후에 실전 배치를 하는데 북한은 안 그래요. 심지어는 한 번도 안 쏘고 나서 안 쐈는데도 실전 배치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게 2016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포동을 쐈죠. 그랬죠. 근데 그 6번인가
실패하다 마지막 7번인가 그러네요. 그렇게 성공을 예,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북한의 무기 발전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또 요것도 조금 그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군사정찰 위성을 북한이 전략적인 무기로 규정을 해서 접근하고 있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로켓도 로켓, 발동기도 발동기지만 사실은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그 성능이 어떨까? 요게 또 이제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국정원이 국회 보고한 걸 보면은 최대 해상도를 한 1m 정도 이게 보면은 군사 정찰 위성으로 쓰기에는 아주 뭐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전문가분들은 하시던데 아니 그렇다면 북한이 1m급 갖고 만족하겠냐? 지금 뭐 미사일도 계속 쏴대고 있고 핵실험도 벌써 6번 했고 7번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1차는 실패했지만 천리마 이거 또 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뭐 우리도 이거 계속 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리경 1호니까 만리경 2호도 쏠 수 있고 3호도 쏠 수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라고 표현을 한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1호라는 의미는 2호, 3호, 4호가 그러겠죠. 있다는 거고 네. 리병철이 그 담화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감시 정찰 확산을 자산을 계속 확산시키고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북한이 성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7번, 이번까지 7번 위성이라고 해서 쐈는데 6번 이번 거 빼고 2012년에 아까 말씀드린 광명성 3-2, 그다음에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둘 다 이 지상 현지 교신이 됐다라는 것은 네. 증거가 없고 또 이번에 보여준 만리경이라는 거 지난번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영상 레이더 SAR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이 기후 변화 상관없이 보는데 그건 안테나가 있어요. 네. 안테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위성이 하나만 있으면 이건 별 효과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궤도를 돌다가 북한에 와야 그때야 지상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 준비한 것처럼 위성을 여러 개를 쏴야 위성끼리 교신을 통해서 지상 교신도 되는 맞습니다. 거고 아니면 네. 미국 같이 뭐 기지가 여러 군데, 미국은 뭐 위성도 많지만 기지도 여러 군데 있어서 세계 방방곳곳에 있기 때문에 다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북한이 다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확실한 것은 북한이 계속 쏠 거다. 그래서 일정 수준 정말 정찰 위성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맞출 것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늘 북한이 뭔가 미사일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개발 그렇죠. 중인데 네.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저를 비롯해서 아니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국가 뭐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 쏘고는 정도 근데 있죠. 그것도 뭐 네. 문제가 많은데 네. 북한이 이걸 갖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북한은 가져요. 어떻게든지 해냈죠. 개발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성 자체는 그렇게 까다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위성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에다가 재래식 전력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핵도 있고 미사일은 고도화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군사 정찰 위성까지 이거 우리 안보 불안 더 커진다. 그래서겠죠. 지금 군에서는 올해 11월에 미국의 스페이스X 로켓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를 이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그냥 알려진 바로는 북한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정밀하다. 그리고 군에서는 2025년까지 5기를 전력화하겠다 이런 목표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도 저 정도 갖고 있어야지 하는 하나의 당연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니까 나도 하긴 하는데 내가 또 이걸 하는 게 저놈들한테 또 뭔가 명분을 줘가지고 이게 결국은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이제 안보 딜레마 또 이게 빠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남북의 또 군비 경쟁 그러지 않아도 이미 군비 경쟁이 들어간 거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살짝 좀 걱정이 되고 답답하네요.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일단 그거만 딱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당연히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늦은 거죠. 사실 뭐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도 있거든요. 다 갖고 있고요. 네. 예, 다 갖고 있고 주변국은 다 갖고 일본도 갖고 네. 있고 우리는 그럴 때 미국한테 의지를 음. 하고 의존을 하는데 이제 뭐 미국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죠. 제가 네. 알고 있고요. 네. 뭐 당연히 우리도 무기 체계의 발전과 무기 체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뭐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고비용 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북한도 작년에 뭐 역대 최고 70여 차례 1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미사일 쏴버렸다는 쐈죠. 거. 네, 네. 그 올해도 비슷하게 하는데 올해는 막 달리다가 지금 약간 멈추는 것. 근데 이런 고비용 구조를 과연 북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결정한 것은 자신들의 핵을 확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엄청난 네. 군비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객관적으로 중국의 군비를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산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그 시프리나에서의 또 그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1년에 한 3,5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거든요. 미국의 8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중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 4천, 5천억 달러 정도 생각한다면 이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 변수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한국이랑 비슷하게 한 500억 달러 정도를 지금은 썼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는데 네. 그것을 2배 이상 쓰겠다는 거죠. 올리겠다. 그 네. 1,000억 달러 일본 내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1,000억 달러. 그렇다면 이 지역에 일본의 1,000억 달러라는 군비가 방위비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죠. 네. 인도 태평양의 미국과 중국, 일본, 이 러시아까지 그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최근에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간의 핵의 INF 조약이 깨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군축 협상 같은 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고도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고민은 또 중국은 그런 거에 전혀 묶여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군축 리짐 제도가 이 지역에서 그러네요. 나와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우리도 사실 사회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때가 좀 많거든요. 인구 절벽도 있고 경제는 지금 계속 조금 살짝 불안한 이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군비를 어떻게 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쓰느냐. 결국 이제 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군비 통제, 군비 축소의 어떤 레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은 없고 좀 많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교수님 요것도 궁금해집니다. 말씀을 듣다가 뭐 로켓과 위성이 상당히 그래도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라면 북한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체적으로 물론 뭐 개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살짝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합리적일 수 있는 의문도 드는데 뭐 그 누군가를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2012년, 16년 아까 말씀드린 거 북한이 그 쐈을 때 우리가 북한의 그 남은 지금같이 잔해물을 우리가 수거를 했죠. 그랬죠. 그래서 기술력의 상당 부분을 확인을 했다. 특히 썼던 그 추진체는 이게 사실상 ICBM용이다라는 걸 거기서 판단을 했고 거기서 이제 부품들을 확인을 했는데 뭐 심지어는 우리 그 한국산 세탁기에서 나오는 부품을 가져가서 일부 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 특히 최근에 2016년 이후부터는 다 제재로 묶여 있고 그렇죠. 네. 특히 그런 그 핵심 부품은 이미 그 전부터 제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부품을 조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두 국가를 얘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 국가 수준에서의 기술 지원은 안 했을 겁니다. 뭐 대놓고 공식적이거나 할 수는 뭐 없죠. 이렇게는 예.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네. 부분은 일종의 확산 의미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라서 그 국가 차원은 아니고 다만 이미 그런 기술도 전 세계적으로 이 암시장, 블랙마켓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칸 네트워크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북한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부 부품을 조달하든지 기술을 갖고 오는데 그것은 국가보다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뭐 스파이 활동을 하던 이번에도 김숙희가 등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형식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뭐 물증이 있거나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군수 물자를 뭐 공개적으로 보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라던가 이런 데서 러시아 편을 대놓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가로 혹시라도 뭐 기술을 살짝 좀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냥 혼자만의 생각도 근데 해보는데 제가 아는 러시아는 그런 기술 이전이 쉽진 않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로 때 표현인 것은 좀 당했거든요. 그거는 다 공식적인 그 국가 간의 제대로 된 계약이 있고 한데도 그 나로 개발자들 나중에 그 증언한 얘기들을 보면은 러시아가 전혀 그 국제 규범에 그랬구나. 맞추지 않았고 그래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거는 사실 유명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술을 북한한테 정부 차원에서 주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다. 하지만 이거는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북한이 실패는 했지만 쐈어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공식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우리 시각으로 3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열렸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가로막았다. 결국 두 나라는 아니 북한이 저러는 거는 한국과 미국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북한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술 이전 같은 거는 뭐 조금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이런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데 제가 이게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도 또 공동 대응을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해 안에 공유하겠다. 그리고 연간 훈련 계획도 공동으로 기획한다. 뭐 해양 차단 훈련도 재개한다. 이게 다 필요한 거긴 한데 앞서 이제 그 안보 딜레마처럼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한미일 대 북중로의 대결 구도가 또 이게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는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그해 유엔에서 1718 제재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네.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모든 기술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는 당연히 안보리 상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 24일 북한이 화성 17을 쏘고 나서 공개적으로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얘기한 모라토리움을 깼잖아요. 그렇죠. 그건 2397 제재안에 그건 위배되는 겁니다. 2017년 12월에 통과된 거. 물론 거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작년 5월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 기자님 우리의 고민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현재로서 군사적인 수단에 앞서서 외교적인 수단을 쓰겠다라는 것은 제재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럼 유엔이라는 그런 기구에서 통과된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자신들이 동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죠. 그래야 이것은 불법성이 등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 일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북한이 이런 위협이 없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를 할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한일 관계 개선도 매우 어려워요.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군사적인 협력을 다시 재개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하니까 명분을 줬죠. 그 한국 그 국민들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도 이거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미일 북중로 구도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저는 북한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한미일이 점점 뭉치고 더 이것을 강화하고 그럼 억제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저는 그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한미일 북중로인데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은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죠. 우리는 뭐 현실적인 물리력, 군사력으로서 우리를 지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텐데. 자, 뭐 북일 관계 얘기도 조금 여쭤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납북자 이 귀국 촉구 국민 대집회라는 게 열렸는데 기시다 총리가 그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일본 총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체로 시큰둥하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 조금 톤이 달랐습니다. 이 북한 외무성에서 이 박상길 부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차관급인데 일본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화를 내면서 뭐 앞에 이런저런 뭐 조건은 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 뭐 일본이 반성하고 뭐 이런 식의 조건은 있긴 합니다만 조일, 그러니까 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이 기시다 총리가 그런 발언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북한 외무성이 어떻게 보면 뭔가 나오니까 싹 잡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다시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맞선다는 각오로 납북 문제에 임해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라면서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북한이 31일에 군사 정찰 위성을 쏜다고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북일 사이에는 그 이후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맞겠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일본 총리가 나서서 했고 북한이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반응을 보였고 기시다 총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그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면 이게 뭐지? 조금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이 아시겠지만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아베 신조 수상이 있을 때부터 총리 있을 때부터 이 납북자 문제는 그들의 외교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실지 모르시면 북한 일본의 관료들과 의원들 보면은 블루 리본, 이렇게 블루 색깔이 보이는 리본을 항상 매달고 있죠.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어쨌든 국제의 뭐에 있어서 정상회담이나 뭐 성명이 나올 땐 반드시 집어넣으려고 일본은 했었고,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베 그 내각을 이어받는 게 기시다 총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로 두는 거고,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니까 대화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일본의 입장이고.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왜 북한이 그런 반응을 보였나.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금 박상길 부상의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한 가장 핵심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일단 1차 선전전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합니다. 해결 절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됐다라는 입장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계속 해결 안 됐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끌고 가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반대로 치고 나가는 게 이거는 해결됐다고 하는데 만나자 못 만날 이유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큰 그림에서 저는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도 하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들한테 오는 이득이 더 크죠. 일단 국제 고립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한미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안에 틈새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말 잘 돼서 이간질을 좀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잘 돼서 북일의 수교까지 간다면 엄청난 배상금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안 할 이유가 박상길 말이 저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정말 지금 가능할 거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북한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물리적으로 뭐 대화를 하려면 일본 대표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북한 대표부가 나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뭔가 조금 서로 이렇게 간은 조금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막 눈에 띄게 확 진전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의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시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고 북한은 납치자 빼자. 이미 끝난 거다. 근데 어떻게 만나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이 문제는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사실 이제 군사 정찰 위성 실패 때문에 지금은 뭐 더 이상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사정 겸 저는 요 기사 보고서 굉장히 조금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북한이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쏜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직접 나왔으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자리였고, 북한의 위성에 대한 발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140km 한 중반에 들어간 것 같고 좀 수면 장애가 상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금 알코올이라던가 니코틴, 담배겠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또 궁금했는데 식량난이 좀 상당해서 아사자가 예년에 3배 이루고 있다. 자살이 작년보다 40% 넘게 늘었다. 그리고 민생고로 불안이 커지면서 강력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폭증했다. 그리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 이 대형화, 조직화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왜 놀랐냐면 사실 교수님, 이게 좀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고 그리고 통계라는 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숫자를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끌려간다. 이런 사회라고 하는데 아사자가 예년에 3배가 늘었다. 자살도 40%가 늘었다. 강력범죄가 3배 넘게 폭증했다. 이거는 우리 국정원의 이 정보 수집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북한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뭐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숫자까지 얘기하니까 저는 이게 뭔 뜻인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국정원의 정보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좀 됐습니다만 이른바 인적 정보, 휴민트라고 불리는 것은 상당 부분 제한되고는 있는데 다시 좀 복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뭐 휴민트라는 게 직접 우리가 스파이가 가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거는 뭐 국가뿐만 아니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민간 단체에서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거를 국정원이라는 조직, 정보 조직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아마도 각 지역별로 해서 그것을 이제 통계를 하는데 상당 부분 추정치인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뭐 전혀 근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앞서서 중요한 것은 결국 김정은의 건강인데 140kg. 그 일부에서 제가 직접 해본 거는 아닙니다만 뭐 쉽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험 그런 게 생명보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생명보험에 보면은 기대 수명을 자기가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뭐 가족 병력 그리고 뭐 전에 있었던 몸무게, 생활 습관 그런 게 다 들어가는데 담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그걸 현재 김정은이 우리가 완전히 공개된 그 정보만 갖고 가더라도 거기에 집어넣으면 5년에서 10년 기대 수명이 나온답니다. 근데 뭐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 국정원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술, 담배 계속 있고 졸피엠 얘기도 나오죠.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처방이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뭐 그러면 모든 이 안 좋은 생활 습관과 과체중 그런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질환 계통까지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상에서 어쨌든 유일 수령 체제라는 것, 그 지도자의 건강과 안위라는 것, 어떤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이 안정성 불안정성의 변수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국정원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북한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교수님 말씀에 저도 120% 공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묘하게 이제 북한 붕괴론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거를 깔고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과거에 봤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사실은 제 기억에 국가정보원이 국회 보고할 때 이런 민생과 관련한 경제는 뭐 일부 통계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만 민생과 관련한 분야에서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서 북한이 어떻다라고 얘기한 적이 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혹시라도 제가 조금 우려하면서 보는 거는 북한이 사회가 이만큼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를 뭔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라는 약간의 좀 개인적인 걱정이 있어서 조금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봤고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우리 관심은 뭐 여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또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남북해설 오늘은요 북한의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중심으로 해서 북일 관계 그리고 북한 내부는 좀 어떨까 이 문제까지 해서 두루두루 또 우리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